자, 중생님, 오늘 이부처 형님이요. 선글라스를 좀 어둡게 바꿔 끼고 나왔습니다. 왜냐? 오늘 주제가 좀 아프기 때문입니다. 부부, 이 두 글자가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차가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스님, 저 요즘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스님, 같은 집에 사는데 남보다 못합니다. 스님, 사랑이 식은 건지 원래 없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이혼을 해야 하나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부처 형님 가슴이 먹먹합니다. 왜냐? 부부 문제는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헤어지면 후회하고, 안 헤어지면 답답하고, 말하면 싸우고, 안 말하면 썩고, 이 진퇴양난의 늪에서 40대, 50대 중생님들이 매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 늪에 밧줄 하나 던져 드리려고 왔습니다. 잡으실지 말지는 중생님 자유입니다. 근데 일단 들어는 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중생님, 지금 배우자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어떤 표정이 떠오릅니까? 웃는 얼굴입니까? 무표정입니까? 짜증난 얼굴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떠오릅니까? 1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전화만 와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 문자 하나에 하루가 좋았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같이 밥을 먹어도 각자 핸드폰만 봅니다. TV를 켜놓고 나란히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밥 먹었어? 응. 나 늦을 거야. 알았어. 하루 대화가 이게 전부입니다. 아이고, 중생님. 이게 부부입니까? 이건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입니다. 아니, 룸메이트보다 못합니다. 룸메이트는 최소한 오늘 어땠어? 정도는 물어보거든요.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하나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정확히 기억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된 겁니다. 물이 끓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냄비 바닥에서 작은 기포가 하나 올라옵니다. 그래도 물은 조용합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요, 기포가 점점 많아지고 어느 순간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서운함 하나였습니다. 내 생일을 깜빡했네. 내 말을 끝까지 안 듣네.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 이 작은 기포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니까 그렇겠지.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지. 근데 이 기포가요, 5년, 10년, 15년 쌓이면 마음이 끓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나 이 사람한테 아무 감정이 없구나.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싸우는 부부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싸운다는 건 감정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아무 감정도 없는 부부는요,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몸만 같은 집에 있는 겁니다. 중생님,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부처 형님이 말합니다. 중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배우자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요, 두 사람 다 서로의 마음에 기포가 쌓이는 줄 몰랐던 겁니다.
바빴으니까요. 돈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이 키워야 했으니까요. 부모님 챙겨야 했으니까요. 부부 사이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잎이 마르고 줄기가 축 처지고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식물입니다. 관심이라는 물을 안 주면 마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부부가 이걸 모릅니다. 결혼했으면 됐지, 뭘 더 어쩌라고 맞벌이 하면서 밥까지 차려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거 자체가 사랑 아니야? 아닙니다, 중생님.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아래 사는 게 사랑입니다. 지붕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으되 마음이 멀면 천리보다 먼 것이요. 멀리 있으되 마음이 가까우면 바로 곁에 있는 것이다. 중생님, 지금 배우자와의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몇 걸음이면 닿겠죠. 근데 마음의 거리는요. 천리쯤 되지 않습니까? 이 천리를 어떻게 줄이느냐? 그게 오늘 법문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멀어진 건 하루아침이 아니다. 수천 개의 작은 서운함이 쌓여서 된 거다. 그러니 다시 가까워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중생님, 이 부처 형님이 하나 묻겠습니다. 배우자한테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한 게 언제입니까? 요즘 힘들다. 내가 보고 싶다. 나 좀 안아줘. 고마워. 이런 말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냐고요. 한참 생각해야 되죠. 기억이 안 나죠. 그게 정상입니다. 40대, 50대 부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말을 안 하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고맙다는 말이 없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다가오지 않지? 중생님, 이 부처 형님이 좀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서 왜 알아주길 바랍니까? 배우자가 뭡니까? 독심술사입니까? 이마에 손대면 생각이 읽힙니까? 안 읽힙니다. 말을 해야 압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부부 사이에서는 까먹는 겁니다. 왜 까먹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지. 부부인데.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중생님, 이 문장이요. 대한민국 부부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명대사입니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 오늘 좀 속상했어. 너 보고 싶다. 같이 있으니까 좋다. 오늘 고마웠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왜? 안 하면 상대방이 모르니까. 말을 해야 내 마음이 전달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요. 갑자기 말을 안 합니다. 뭘 일일이 말해. 부부인데. 그런 거 굳이 말로 해야 되나? 눈치로 알지. 아이고, 중생님. 눈치로 알면 이 세상에 이혼이 왜 있겠습니까? 눈치로 안다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남편 속마음은 이겁니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다. 좀 쉬고 싶다. 근데 아내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네. 관심도 없나 봐. 반대로
아내가 퇴근하고 말없이 설거지를 합니다. 아내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나도 힘든데 그래도 이 집은 내가 돌봐야지. 근데 남편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별일 없나 보네. 잘 지내는 거겠지. 이게 뭡니까? 같은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전쟁 영화를 보고 있고 아내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둘 다 같은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중생님,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말을 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진짜입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엔 어색해서 안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합니다. 요즘 힘들다. 이 한마디를 하려는데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왜? 그 말을 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또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반응이 예상되니까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닫은 입이요, 1년, 3년, 5년, 10년이 되면 시멘트로 굳어버립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말하지 않은 진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마음에 담아둔 사랑은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 중생님, 지금 배우자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마워. 미안해. 나도 힘들었어.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이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매번 삼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썩고 있는 겁니다. 삼킨 말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뱃속에서 발효됩니다. 그게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되고 무관심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참았는데 저 사람은 뭘 했냐? 내가 왜 먼저 말해야 되냐? 안 해.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게 다 삼킨 말들이 썩어서 나온 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말하라는 건 알겠는데 뭘 어떻게 말합니까?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돌아오는데. 압니다. 이 부처 형님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대화의 황금 공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으로 시작하라. 너는 왜 맨날 이래? 하지 마시고 나는 요즘 좀 외로워 하십시오. 너는 관심이 없잖아 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물어봐 주면 좋겠어 하십시오. 너는 왜 고맙다는 말을 안 해? 하지 마시고 나는 가끔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 하십시오. 너는 으로 시작하면 공격이 됩니다. 나는 으로 시작하면 고백이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방어합니다. 고백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대화법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 상담 안 가도 됩니다. 나는 으로 시작하는 한마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근데 중생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중간에 반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그건 내가 잘못한 거잖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몰라서 미안해. 이 세 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주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진정한 자비는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중생님, 배우자가 원하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어줘. 내 마음을 알아줘. 나를 혼자 두지 마.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중생님도 똑같은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하는 게 같은데 서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중생님,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딱 하나만.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6글자면 됩니다. 대단한 말 안 해도 됩니다. 꽃다발 안 사가도 됩니다. 무릎 꿇고 사과 안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 한마디가 닫혀있던 문을 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바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안 열리면 내일 또 두드리면 됩니다. 내일도 안 열리면 모레 또 두드리면 됩니다. 100번 두드리면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건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진심을 안 해서다. 오늘 나는으로 시작하는 한마디를 해라. 그 한마디가 1000리를 줄여준다.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오늘 가장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겠습니다. 각오하십시오. 자, 하나 묻겠습니다. 중생님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계산기요. 스문의 시간 돌아가고 있죠? 내가 돈을 벌어왔잖아. 내가 집안일을 다 했잖아. 내가 애들을 키웠잖아. 내가 시댁을 참았잖아. 내가 내 부모님 병원비를 냈잖아. 이 계산기가 딸깍딸깍 돌아갈 때마다 배우자 쪽의 숫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쪽만 올라갑니다. 나는 100, 너는 20점. 이 계산이 머릿속에 딱 박히는 순간 부부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요. 원망이 생깁니다. 나만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 하냐? 나는 희생하는데 저 사람은 누리기만 하네. 이건 불공평해. 중생님, 이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이부처 형님이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계산기 정확합니까?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계산기 고장 났습니다. 왜?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은 크게 기억하고 상대방이 한 것은 작게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생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우자도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설거지를 한번 했습니다. 남편 머릿속에서는 이겁니다. 나 오늘 설거지했다. 대단하지 않냐? 이게 남편 계산기에는 50점으로 찍힙니다. 근데 아내 계산기에는요, 5점입니다. 한 번 하고 무슨 큰일 한 것처럼 나는 매일 하는데, 반대로 아내가 매일 아침 남편 와이셔츠를 다려 놓습니다. 아내 계산기에는 매일 10점씩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 계산기에는요, 0점입니다. 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이십니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계산기에 찍히는 숫자가 다른 겁니다. 내가 한 일은 크게 찍히고 상대가 한 일은 작게 찍히거나 아예 안 찍힙니다. 이 고장 난 계산기로 서로를 평가하니까 둘 다 억울한 겁니다. 남편도 억울하고 아내도 억울하고 둘 다 내가 더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중생님,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은 겨자씨만 해도 보이고 내 허물은 수박만 해도 안 보인다.
이걸 부부관계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방이 안 한 것은 겨자씨만 해도 보이고 내가 안 한 것은 수박만 해도 안 보인다. 중생님, 지금 배우자가 안 해주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고마운 줄 모르지? 왜 인정을 안 해주지? 왜 내 노력을 몰라주지? 이 불만들이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생님, 뒤집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해주고 있는데 중생님이 못 보고 있는 건 없습니까? 아침마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 것, 빨래가 개켜져 있는 것, 화장실 휴지가 항상 채워져 있는 것,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명절에 시댁에 같이 가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너무 당연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숨 쉬는 게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근데 코가 막혀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압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없어져 봐야 압니다. 근데 없어지고 나서 알면 뭘 합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부처 형님이 핵심을 딱 짚어 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다는 말의 속뜻이 뭡니까?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좀 봐 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제발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중생님, 이거요, 배우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생님이 인정받고 싶은 만큼 배우자도 인정받고 싶어 미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내가 먼저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서로한테 계산기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입니다. 서로 거울을 들고 너 먼저 웃어 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웃으려면 내가 먼저 웃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좀 매운 말을 하겠습니다. 계산기를 버리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문장을 오늘부로 머릿속에서 삭제하십시오. 에이, 스님. 그러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아,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손해라는 게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배우자가 잘 되고 배우자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배우자가 힘들고 배우자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겁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겁니까? 같은 배에서 내가 더 노를 저었다고 싸우면 그 배는 어디로 갑니까?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아니, 제자리면 다행이지.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온다. 계산을 내려놓으면 평화가 온다. 중생님, 계산을 내려놓는 순간 배우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 나름대로 하고 있었구나. 내가 못 본 게 많았구나.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원망이 감사로 바뀝니다. 자, 근데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계산기를 버리라는 게 참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배우자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면 그건 참을 문제가 아니라 말할 문제입니다. 2장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나는 으로 시작하라. 나는 요즘 너무 지쳐 있어. 나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어. 나는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서글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계산기를 들이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뭘 했냐는 공격이고 나는 지쳐 있어.
도와줘는 솔직함입니다. 공격은 벽을 세우고 솔직함은 벽을 허뭅니다. 중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볼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요, 배우자가 해주는 것 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거 내가 해주는 거였구나. 고마워. 이 한마디가요, 계산기를 끄는 전원 버튼입니다. 내가 먼저 고마워라고 하면 상대방도 사실 나도 고마웠어가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씨앗은 뿌리날 싹이 트는 게 아닙니다. 며칠이 걸리든 반드시 트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부부는 멀어진다. 계산기를 내려놓는 순간 부부는 가까워진다. 이기려고 하지 마라. 부부 사이에서 이기면 둘 다 지는 거다. 오늘 먼저 고마워 한마디를 건네라. 그게 이 싸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생님, 이 부처 형님이 오늘 가장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선글라스를 잠깐 벗겠습니다. 눈을 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중생님, 이혼, 이 2글자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린 적 있으시죠? 입 밖에 안 꺼냈을 뿐이지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꺼냈다 넣었다 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아이들만 아니면 진작 나왔을 텐데. 이게 사는 건가, 버티는 건가? 이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 이 부처 형님이 압니다. 오늘은요, 이혼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부처 형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중생님의 인생이니까요. 다만, 떠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떠나든 남든 그때는 후회가 없을 겁니다. 첫 번째 확인,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싫은 건가? 이 상황이 싫은 건가? 중생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배우자가 밉습니까? 밉죠. 아이고, 밉죠. 근데 이 부처 형님이 하나 묻겠습니다. 진짜 밉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미운 겁니까?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매일 야근하고 들어옵니다. 집안일은 아내 몫입니다.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갑니다. 아내는 폭발합니다. 저 인간이 진짜 싫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싫은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의 행동입니다. 야근하는 게 싫고, 집안일 안 하는 게 싫고, 주말에 나가는 게 싫은 겁니다. 만약 남편이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오늘은 내가 밥할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좀 봐줄 만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매일 잔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안 했어, 저것도 안 했어. 남편은 폭발합니다.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요. 싫은 건 아내가 아니라 잔소리라는 행동입니다. 만약 아내가 잔소리 대신 오늘 고생했어, 고마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중생님,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특정 행동이 싫은 건데 사람 전체를 싫다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화의 오류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 배우자의 단점 서너 개를 보고 이 사람은 전부 다 틀렸다 하는 겁니다. 근데 중생님, 그 서너 개 말고 나머지는요. 묵묵히 돈 벌어오는 것,
아프면 병원 같이 가주는 것, 명절마다 운전해 주는 것, 새벽에 잠꼬대에도 옆에 누워 있어 주는 것. 이건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겁니다. 지금 너무 지쳐 있으니까 좋은 것은 눈에 안 들어오고 나쁜 것만 확대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싫은 건가? 이 상황이 싫은 건가? 상황이 싫은 거라면 상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확인, 나는 할 만큼 했는가? 중생님,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 부처 형님이 좀 불편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짜 할 만큼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20년을 참았는데. 참은 겁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틴 겁니까?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참는 건요, 문제를 알면서 견디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건요, 문제를 외면하면서 시간만 보낸 겁니다. 중생님, 혹시 이런 건 아니었습니까? 대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 좀 이야기하자 한 적이 있습니까? 부부 상담을 제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게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아직 안 해보셨으면서 소용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안 됐어요.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번, 두 번, 한두 번 시도하고 안 되네 하는 건 할 만큼 한 게 아닙니다. 이 부처 형님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20년을 참았다는 건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이고, 뜨끔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떠나기 전에 진짜 해볼 것을 다 해보고 떠나십시오.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부부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편지를 써 보십시오. 단둘이 여행을 가 보십시오. 다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다 해보지도 않고 떠나면요, 평생 그때 좀 더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따라다닙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후회 없는 이별은 없되 최선을 다한 이별은 담담하다. 세 번째 확인, 이혼 후에 내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는가? 중생님, 이혼을 생각할 때 대부분 이런 상상을 합니다. 혼자 되면 편하겠지.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겠지. 자유롭게 살겠지. 맞습니다.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생님, 그 편함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새로운 현실이 시작됩니다. 혼자 밥 먹는 식탁, 혼자 보는 TV, 아무도 없는 거실, 주말에 갈 곳이 없는 하루, 명절에 혼자 있는 집,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을 때 옆에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함. 중생님, 지금은 배우자가 옆에 있는 게 답답함이지만 없어지면 그 자리가 공허함이 됩니다. 답답함과 공허함 중에 뭐가 더 무서운지 아십니까? 공허함입니다. 답답함은 상대가 있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공허함은 아무도 없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상대가 있으면 싸울 수라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싸울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재산 분할, 자녀 문제, 주거 문제, 양가 부모님 반응, 사회적 시선, 경제적 독립,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셨습니까? 막연하게 혼자 살면 편하겠지만 생각하셨다면 아직 이혼을 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부처 형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확인, 이 사람의 처음을 기억하는가? 중생님, 이 질문이 오늘 내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서 만났습니까? 첫 인상이 어땠습니까? 뭐가 좋았습니까?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처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 날 마주 보던 그 눈,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맞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세월이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세월이 중생님의 눈을 바꾼 겁니다. 연애할 때는 장점만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중생님의 초점이 변한 겁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버리는 자는 그 꽃이 피었을 때의 아름다움을 잊은 자다. 물을 주면 다시 피는 것을 물을 주지 않고 꽃을 탓한다. 중생님, 배우자라는 꽃에 물을 주셨습니까? 관심이라는 물, 대화라는 물, 감사라는 물, 스킨십이라는 물. 안 주셨으면서 꽃이 시들었다고 버리려 하시면 안 됩니다. 물을 줘 보십시오. 다시 필 수도 있습니다. 중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처 형님은 이혼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떠나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폭력이 있다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인격을 짓밟는 관계라면 지체 없이 떠나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이별은 도망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근데요, 단순히 권태롭다는 이유로, 단순히 지쳤다는 이유로, 단순히 설레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나려 한다면 잠깐 멈추십시오. 위에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황이 싫은 건지, 사람이 싫은 건지, 진짜 할 만큼 했는지, 이혼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는지, 이 사람의 처음을 기억하는지, 네 가지를 다 확인하고도 떠나야겠다면 그때는 떠나십시오. 그 선택을 이 부처 형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떠나는 건 언제든 할 수 있다. 근데 떠나고 나면 돌아오기 어렵다.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돌아봐라. 그 사람의 처음을, 그 사람이 웃던 얼굴을,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던 이유를. 그래도 떠나야겠으면 떠나라. 근데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면 그건 이별이 아니라 도주다. 중생님, 내장까지 참 무거웠습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대화의 문제를 보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이혼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처 형님이 4장 내내 뼈를 때리고 살을 도려냈으니 5장에서는 연고를 발라드리겠습니다. 따뜻하게 가겠습니다. 중생님, 이 부처 형님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같이 웃은 게 언제입니까? 배 잡고 웃은 거 말고요. 그냥 소소하게 풋 하고 웃은 거요. 같이 TV 보다가 웃었다든지, 같이 밥 먹다가 뭔가 웃겼다든지, 길 가다가 뭐 보고 같이 웃었다든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웃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같이 웃을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같은 걸 봐도 예전엔 같이 웃었는데 지금은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같이 웃을 타이밍이 사라진 겁니다. 중생님, 사랑이 죽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같이 웃는 순간이 사라질 때 죽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같이 웃는 순간이 돌아오면 사랑도 돌아옵니다.
에이, 스님.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다시 웃습니까?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압니다. 이 부처 형님이 다 압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체면 버릴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작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이요, 기적을 만듭니다. 첫 번째 작은 것 커피 한 잔. 중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요, 배우자 것까지 커피를 2잔 타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탁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이 한마디면 됩니다. 갑자기 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한 거 있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대꾸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려놓고 자기 할 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타십시오. 모레도 타십시오. 일주일을 타십시오. 3일차쯤 되면 배우자 표정이 달라집니다. 5일차쯤 되면 고마워 한마디가 나옵니다. 7일차쯤 되면 배우자가 중생인 것을 다 놓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울입니다. 내가 건네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안 건네니까 안 돌아왔던 겁니다. 커피 한 잔이 뭐라고?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뭐라고? 근데 그 한 잔에 담긴 뜻은 이겁니다. 나 아직 내 곁에 있어. 말로 안 해도 커피 한 잔이 그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작은 것, 이름을 불러라. 중생님, 배우자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야, 어이, 아빠, 엄마, 아니면 아예 안 부릅니까? 중생님, 배우자한테 마지막으로 이름을 부른 게 언제입니까? 영수야, 미경아, 이름이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을 위한 유일한 단어입니다. 야 하면 아무나 돌아봅니다. 엄마 하면 역할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면요, 그 사람 자체를 부르는 겁니다. 역할이 아니라 사람을, 의무가 아니라 존재를 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배우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미경아, 밥 먹자. 영수야, 이것 좀 봐.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왜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색함이 시작입니다. 어색하다는 건요, 오랫동안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오랫동안 안 한 걸 다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색한 겁니다. 근데 그 어색함을 뚫고 나면요, 따뜻함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받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활짝 핀다. 세 번째 작은 것 같이 걸어라. 중생님, 배우자와 마지막으로 같이 걸은 게 언제입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걸은 거요. 마트 가는 거 말고요. 병원 가는 거 말고요. 그냥 나란히, 천천히, 아무데나 걸은 거. 기억이 안 나시죠? 중생님, 이 부처 형님이 부부관계 회복의 최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같이 걷는 겁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면 됩니다. 에이, 그게 뭔 비법이에요. 비법 맞습니다. 왜냐? 같이 걸으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5분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색합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분쯤 지나면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 저 집 새로 지었나 봐.
여기 이런 가게가 있었어? 대단한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같이 걸으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는 안 나오던 말이 나란히 걸으면 나옵니다. 왜? 걸을 때는 서로 마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주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눈을 어디 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란히 걸으면 같은 방향을 보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겁니다. 마주보는 대화보다 나란히 걷는 대화가 솔직한 이야기를 더 쉽게 꺼내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20분쯤 지나면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손이 슬쩍 닿습니다. 발이 스칩니다. 그때 손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닿은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아, 이 사람 체온이 이랬구나. 이 느낌이요,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웁니다.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걷는 것은 같은 길 위에 서겠다는 약속이다. 말이 없어도 발걸음이 말하고 있다. 중생님, 오늘 저녁 배우자한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 산책 좀 하려는데 같이 갈래? 이 한마디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바꾸십시오. 나 좀 걸으려고. 심심하면 같이 가. 이것도 어려우시면요. 그냥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배우자를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어디가? 할 겁니다. 그냥 좀 걸으려고. 그러면 15은 따라 나옵니다. 네 번째 작은 것, 수고했어, 한마디. 중생님, 하루 중에 가장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녁입니다. 둘 다 지쳐서 집에 들어옵니다. 둘 다 말하기 싫습니다. 둘 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자 방, 각자 핸드폰, 각자 세계.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이 패턴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수고했어.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뭐 했어? 안 물어도 됩니다. 밥 먹었어? 안 물어도 됩니다. 그냥 수고했어. 이 세 글자가요, 나는 내가 오늘도 힘들었을 거라는 걸 안다라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들었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존재감이 이 한마디로 돌아오는 겁니다. 5번째 작은 것 등을 토닥여라. 중생님, 마지막 작은 것입니다. 이게 제일 강력합니다. 등을 토닥여 주십시오. 배우자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면서 등을 2~3번 토닥. 배우자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뒤에서 등을 2~3번 토닥. 배우자가 자려고 누웠을 때 등을 2~3번 토닥. 말은 필요 없습니다. 토닥, 토닥, 토닥. 이 3번의 손길이요. 괜찮아, 고마워, 사랑해를 한꺼번에 전달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보다 손길에 약합니다. 머리로는 미워할 수 있어도 등을 토닥여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등은 스스로 만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등은 항상 남이 만져줘야 합니다. 그래서 등을 만져주는 건 내가 내 뒤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한마디 말보다 한 번의 손길이 더 깊은 곳에 닿는다. 말은 귀로 들어가지만 손길은 가슴으로 들어간다. 중생님, 오늘 밤 배우자가 잠들기 전에 등을 3번만 토닥여 주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냥 토닥, 토닥, 토닥. 내일 아침 배우자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중생님, 자, 정리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이름 부르기, 같이 걷기,
수고했어, 한마디, 등 토닥이기. 이 5가지가 뭡니까? 전부 다 돈이 안 듭니다. 전부 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전부 다 오늘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어붙은 관계가 녹기 시작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부는요, 큰 이벤트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명품백 사준다고 안 살아납니다. 해외여행 간다고 안 살아납니다. 고급 레스토랑 간다고 안 살아납니다. 매일의 작은 것이 쌓여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커피 한 잔, 이름 한 번, 걸음 한 발, 한마디 위로 등 한 번 토닥.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다. 오늘부터 하나만 해봐라. 딱 하나만. 그 하나가 기적의 시작이다. 중생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이부처 형님이 선글라스를 다시 벗겠습니다. 마지막은 맨눈으로 마주보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중생님, 한 장에서 부부가 멀어진 이유를 받고, 2장에서 대화의 문제를 짚었고, 3장에서 계산기를 내려놓았고, 4장에서 이혼 앞에 멈춰섰고, 5장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6장에서는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면 오늘 법문이 끝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왜 하필 이 사람이었을까? 중생님, 이 넓은 세상에 사람이 몇 명입니까? 80억 명입니다. 그 80억 명 중에서 중생님이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 만나는 사람이 많아야 수천 명입니다. 그 수천 명 중에서 중생님이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요, 딱 1명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태어난 시대가 달랐으면 못 만났습니다. 태어난 지역이 달랐으면 못 만났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 안 갔으면 못 만났습니다. 누군가 소개를 안 해줬으면 못 만났습니다. 수만 가지 우연이 겹치고 겹쳐서 기적처럼 만난 겁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인연. 부처님이 뭐라 하셨냐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인연에는 무게가 있다. 중생님, 부부의 인연이요, 불교에서는 가장 무거운 인연 중 하나라고 합니다. 왜?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매일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매일 같은 지붕 아래서 숨을 쉬는, 이렇게 깊이 얽힌 인연은 전생에 수백 번을 스쳐 지나가야 맺어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옛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에서 스치는 것은 50겁의 인연이요, 한 마을에 사는 것은 100겁의 인연이요, 부부가 되는 것은 500겁의 인연이다. 1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500번이나 쌓아야 비로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중생님,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짜증나는 그 사람, 대화가 안 되는 그 사람, 한숨만 나오게 하는 그 사람이요, 500겁을 건너서 중생님 곁에 온 사람입니다. 가볍게 볼 인연이 아닙니다.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둘 사이는 많이 식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거실에서 TV만 봤고 할머니는 매일 부엌에서 혼자 밥을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수술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뭘 해줬냐?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제발 눈 떠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다오. 중생님, 40년 동안 안 했던 말이 이를 뻔한 순간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잃어야 합니다. 근데 잃고 나서 알면 뭘 합니까? 그때는 들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잃기 전에 말하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했어.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말들을요, 장례식장에서 하지 마시고 식탁에서 하십시오. 영정사진 앞에서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눈을 보고 하십시오. 중생님, 지금 배우자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습니다. 중생님,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라는 게 뭡니까? 로맨스 영화처럼 매일 설레는 겁니까? 드라마처럼 매일 사랑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부는요, 설레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아도, 나비가 날아다니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옆에 있는 것. 이게 부부입니다. 연애는 불꽃놀이입니다. 화려하고 짜릿하지만 금방 꺼집니다. 부부는 장작불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따뜻합니다. 근데 장작불도요, 나무를 안 넣으면 꺼집니다. 5장에서 배운 거 기억하시죠? 커피 한 잔, 이름 한 번, 같이 걷기, 수고했어 한마디 등 토닥이기. 이게 다 장작입니다. 매일 하나씩 넣어주면 이 불은 절대 안 꺼집니다. 중생님, 이부처 형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우자가 옆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없는 겁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밥을 혼자 먹습니다. TV를 혼자 봅니다. 잠을 혼자 잡니다. 잘 다녀와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밥 먹었어?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에 무서울 때 손잡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텅 비지 않습니까? 지금 짜증나고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있을 때는 공기 같아서 모르다가 없어지면 숨이 막히는 존재. 그게 배우자입니다. 중생님, 지금 짜증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답답한 게 맞습니다. 지금 힘든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요, 이 사람이 있어서 다행인 겁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중생님의 지난 10년, 20년, 30년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함께한 추억이 없습니다. 같이 울고 웃었던 시간이 없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만든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중생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글라스 쓴 이부처 형님이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중생님, 부부는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부부는 수행입니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나를 깨우는 스승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도반입니다. 그 사람이 밉습니까? 그건 내 안에 무언가가 그 사람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답답합니까? 그건 내가 아직 열지 못한 마음의 문이 있다는 뜻입니다. 500겁을 건너온 인연입니다. 쉽게 놓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집에 가서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이 늘었을 겁니다. 긴 머리가 늘었을 겁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중생님과 함께한 세월입니다. 그 흰머리 하나하나가 중생님을 위해 애쓴 흔적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이 한마디가 부부를 살립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살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중생님의 부부 인연 위에 부처의 자비가 함께하길.